케인스 매거진 2026년 1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경기보이스 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6년 1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천사 2. 특집 보일러와 배신감 3. 인류의 충전 머리 밀던 날 조은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천사 10년 동안 다닌 직장을 큰맘 먹고 그만둔 뒤 이직했다. 수습기간 동안 다른 지점에서 일을 배우라는 말에 김포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 이틀째 되는 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를 연말했고 긴장감에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날카로운 말에 참았던 서름이 터져 퇴근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 번 터진 눈물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멈출 수가 없었다. 이대로는 버스를 못 탈 것 같아 눈앞에 보이는 건물 구석에 들어가 짧은 옷소매로 눈가를 간신히 닦아내고 있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에이, 나쁜 놈. 그런 놈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 말에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주머니는 등을 토닥여주며 나를 건물 1층 부동산으로 데려갔다. 그곳의 사장님이던 그는 연신 휴지를 뽑아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짐을 싸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놓자 그가 말했다. 쉰이 넘고 내 사업체를 운영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은 허다해요. 그러니 부디 지금은 견디고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해주고 가세요. 참 힘들었다고요. 인생을 넓게 보면 지금이 바로 성장의 순간이라고 이때를 견디고 나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이 있을 거라면서 그는 1시간 가까이 나를 위로해 줬다. 구원자처럼 나타난 그 덕분에 이틀 만에 짐 싸서 돌아올 뻔한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삶이 바닥을 치는 날 도움을 청할 수도 위로를 구할 수도 없을 때 이렇게 불쑥 나타나 수렁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바로 천사가 아니라면 누굴까? 이상으로 조우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보일러와 배신감. 우리 집에서 보일러는 사치품이었다. 돌아가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한 번은 외출할 때 끄는 걸 깜빡했다가 퇴근한 부모님에게 된통 혼이 났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 것을 보면 충격이 꽤 컸나 보다. 그 뒤로 아예 보일러를 켜지 않았다. 겨울 마룻바닥은 차가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이런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다음부터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에게 보일러는 밥과 반찬 같은 일상 그 자체였다. 결혼하고 첫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집에서 민소매에 팬티만 입고 살던 남편은 졸지에 나와 함께 혹한기, 극기 훈련에 들어갔다. 특히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목욕을 하려면 긴장될 정도였다. 남편은 기압을 넣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목욕이 끝나고 나서는 수증기로 데워진 화장실에 얼른 들어가라며 나를 재촉했다. 타이밍 못 맞추면 지옥이야. 지금 생각하면 웬 청승인가 싶지만 그때는 그런 생활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 다음 해 겨울, 남편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는 과감하게 보일러를 켰고 덕분에 나도 따뜻한 바닥에서 지내게 됐다. 그때 깨달았다. 와, 어라 이거 완전 좋은데? 어느 겨울 친정에 갔는데 방바닥이 지글지글 끓고 있었다. 그렇다. 엄마도 보일러를 켤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순간 배신감이 들었다. 화를 꾹꾹 참으며 물었다. 엄마, 이제 보일러 켜고 지내네? 우리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아꼈던 거야? 너무 아끼고 살지 말어. 그 돈 아껴봤자 부자 안 되더라. 엄마는 후회돼. 예상치 못한 말에 분위기가 가라앉고 서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럴 땐 화제를 돌리는 것이 최고다. 엄마, 우리 마트나 가자.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어디론가 바삐 걸어갔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파는 알뜰 할인 코너였다. 슬퍼지려다가 피식 웃음이 났다. 그런 엄마가 귀여워 보였다. 그래, 엄마 뭐 어때? 우리는 각자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낸 거잖아. 엄마, 같이 가. 나도 뒤늦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충전. 머리 밀던 날. 지난 여름 젊은 유방암 환자가 됐다. 첫 항암 치료를 받고 보름이 지나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숭덩숭덩 빠졌다. 머리를 밀러 가야 할 시간이었다. 아는 사람에게 민머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한적한 동네에 처음 보는 미용실로 향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모자를 벗으니 단백질이 빠져나간 빗자루 같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본 사장님이 흠칫 놀랐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자신의 아버지도 암 투병 중이라고 덤덤하게 고백했다. 그는 내 두상이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치료 끝나고 머리카락을 기르게 되면 그때 다시 오라며 끝내 돈도 받지 않았다. 미용실에서의 시간이 슬픔으로 가득할 줄로만 알았는데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을 건네준 그 덕분에 나의 삭발식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났으니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머리카락을 열심히 길러서 케이크를 사들고 그곳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갈 날을 꿈꾸고 있다. 이상으로 인류의 충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박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 2. 군대 이야기. 삼시세끼. 3. 그러나 수기. 빼앗긴 삶에도 꽃은 피나요? 나를 흔드는 한마디.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 10여 년 전 초겨울의 일이다. 친구들과 강원도 양구 삼형산에 올랐다가 정상에서 보는 경치에 취해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주 등산로를 따라 걷다가 호젓한 샛길이 보여서 그리로 들어섰다. 산행할 때 샛길이나 인적이 드문 좁은 길을 즐겨 걷는 편이다. 사람이 적은 덕분에 숲의 기운을 훨씬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길에는 안내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날도 그랬다. 한참 헤매면서 길을 찾아 내려왔는데도 마을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길이 더 험해지는 것 아닌가. 오직 주변 지형과 감으로 길을 찾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었다. 날이 어둑어둑하고 추워지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럴 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다. 높은 언덕에 뛰다시피 오르자 어두워지는 가운데 희미하게 마을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금 전까지 내려가던 길은 마을이 아니라 숲 한가운데로 뻗어 있었다. 자칫 큰 위험에 처할 뻔한 것이다. 살다 보면 이처럼 길을 잃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돈 문제나 인간관계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서 삶이 막막하고 두려워질 때도 있다. 앞날을 알 수 없기에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산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막혀있는 데서 더 높은 곳을 찾아오르는 것 아닐까? 문제가 생긴 지점에서 같은 눈높이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자리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높은 곳에서 문제를 내려다봐야 비로소 해결책이 보이는 법이다. 우리는 삶에서 높은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의 의식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근본 가치가 있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수준과 방향이 다르기에 넓고 높은 의식부터 낮고 빈약한 의식까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우화 하나가 떠오른다. 깊은 산속 동굴에 귀중한 책이 한 권 떨어져 있었다. 원숭이는 책 냄새를 맡아보고는 먹을 수 없으므로 지나쳤다. 원시인은 종이 위 이상한 검은색 무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던져버렸다. 탐험을 하던 박사는 보물 같은 책을 발견하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같은 대상이어도 이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 삶에 다가오는 것은 개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 장자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해시킬 수 없고 아무리 겨울의 얼음을 설명해도 여름 벌레는 알지 못하는 법이다. 이해력이 다른 만큼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아끼는 한 후배는 15년 전 큰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서 재산을 모두 잃었다.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중학생 자녀들을 친척에게 맡겨야 할 정도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고향 집에서부터 서울까지 2주 동안 홀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 뒤로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요사이 작은 규모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얼마 전 그는 내게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속인 사람을 용서하고 실수한 나 자신도 수용하게 됐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에게는 홀로 걸은 시간이 곧 높은 곳에 오르는 과정 아니었을까? 그 시간을 계기로 그는 끊임없이 의식을 변화시켜 온 것이다. 후배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높은 곳에 오르는 방법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평소에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높은 의식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새로운 의식을 얻는 일이 어찌 쉽겠는가. 높은 의식은 이전과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고 깨닫는 노력 속에 천천히 자라난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로 몸을 단련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높은 의식은 생기지 않는다. 낮은 곳에서 보는 세상은 막혀 있다. 그 자리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움과 좌절, 게으름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높은 곳에 올라서면 보이는 세상이 넓어지고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자리에서는 용기와 희망,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다. 나 역시 일상 속 높은 곳은 어디일까 늘 확인하며 살고 싶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삼시세끼.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부대의 중대장으로 활동하던 어느 겨울날, 입소한 200여 명의 훈련병 중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몸이 홀쭉하게 말라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의 한쪽 손목에는 여러 차례 스스로를 해친 흔적이 있었다.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책 사이에서 작은 칼이 나오기도 했다. 알고 보니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왔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여러 번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한 것이었다. 이미 훈련소를 퇴소한 이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훈련을 마무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를 누가 관리할지가 문제였다. 간부와 조교 모두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담감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결국 내가 자진해서 그와 마주 앉았다. 네가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들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 믿고 따라와라. 그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부터 수료식 날까지 그를 가까이서 챙기고 주변 훈련병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훈련을 도왔다. 고맙게도 그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모든 교육과정을 묵묵히 해냈다. 수료식 전날 마지막 면담에서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훈련 받느라 고생했다. 어땠나? 그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건 몰라도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먹다가 무심히 남기곤 하는 한 끼 식사가 그에게는 곧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지금까지 눈앞에 놓인 한 끼를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수기, 빼앗긴 삶에도 꽃은 피나요? 나는 24 백수다. 사회의 시선으로는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지만 집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돌봄 노동이다.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 있는 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동생은 밤낮 구분 없이 한두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고 무언가 먹어야 하기에 거들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다. 대부분 엄마가 돌보지만 자리를 비워야 하거나 혼자 돌보기 어려울 때도 있어 활동지원사 이모와 가족이 힘을 합친다. 돌봄 비중으로 따지자면 엄마 다음이 나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10년 넘게 호흡을 맞춘 활동지원사 이모가 일을 그만뒀다. 그 뒤로 약 1년 동안 3사람을 만났지만 모두 몇 개월 일하다 각자 사정으로 그만뒀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손발을 맞추느라 많은 힘을 써야 했다. 동생은 성격이 예민하고 눈치가 빨라 엄마와 나, 활동지원사를 구분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더러 몸을 못 가누니 체력적으로 품이 많이 든다. 돌봄 노동은 불규칙의 연속인데다 출퇴근도 따로 없다. 이런 삶도 있다. 장애인 가정이지만 나도 다른 장애인 가정의 사정은 잘 모른다. 어느 세계 고전 문학 작품의 첫 구절을 바꿔 말하자면 비장애인 가정은 엇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장애인 가정은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산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동생은 유독 자주 아팠다. 1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엄마에게 온 전화를 받은 때가 기억난다. 상현이랑 병원 가고 있어. 가벼운 걸음으로 거닐던 나는 캠퍼스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아침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걱정할까봐 내가 등교하고 난 뒤 병원에 간 것이었다. 그 뒤로도 동생은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다. 내 마음도 점점 지쳐갔다. 그렇지만 분명히 배운 점이 있었다. 지금을 살자. 동생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자. 이 아이가 곁에 오래 있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동생을 잃을 것 같을 때마다 내가 한 다짐이다. 졸업한 뒤 책을 내기로 한 기회가 엎어지면서 한동안 방황했다. 남들 다 하는 취업 준비를 하기가 싫었다. 가고 싶은 회사도 없었다. 당장의 돌봄 공백을 채우느라 항상 피곤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면 안 되나 하는 반항심이 든 것도 그 무렵이었다. 부모님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기지 않으려는 애어른의 삶도 좋지만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생을 돌보는 일에 하루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취미생활과 글쓰기, 독서 등으로 채웠다. 과거를 돌아보고 어른으로 살아야 할 나를 그려봤다. 나는 늘 성적이 좋고 글쓰기로 상도 여러 번 받아서 내가 남보다 앞서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느린 아이였다. 늘 동생을 먼저 챙기느라 나 자신은 저 멀리 두고 온 바보 같은 아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동안 나는 동생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했다. 그만큼 나는 나를 많이 몰랐다. 이를 진작 알았다면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밤에 잠이라도 푹 잤을 텐데. 동생의 병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내 삶은 잘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나의 정체성은 동생과 함께하는 삶에 있는데 돌봄 없는 삶을 사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놀랍도록 간결해졌다. 나는 동생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취업과 상관없이 평생 가져갈 능력으로 글쓰기를 택했다. 이제 할 일은 간단했다. 동생과의 삶을 기록하기, 매일 읽고 쓰면서 능력 키우기. 지금은 재택 아르바이트와 문예 공모전 도전 등 기회가 주어지는 일을 하며 적지만 돈도 벌고 있다.
올해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목표하는 금액에 가까워졌다.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나는 어떤 작가가 될까?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공부하는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다. 지금의 다짐이 오래가지 않아도 괜찮다. 동생과 함께하는 삶, 코어 능력은 글쓰기라는 두 축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나를 쓰다듬는 마음으로 메모장에 적었다. 동생 때문에 인생에서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시간도 전부 나였던 거야.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 걷고 있으면 여지없이 의심이 찾아든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 지금 누구의 삶을 사는 거야? 답은 모두가 알듯 내 삶이지. 그렇게 말하고 나면 길이 보인다. 내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 멀리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동생과 함께하는 삶을 좀 더 꿈꿔도 되지 않을까? 내게 주어진 1인분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싶다.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선주입니다. 감사합니다.
티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행복일기 엄마의 식은 커피잔 2. 대나무 숲 어머니께 3. 만남의 향기 노랗고 상냥한 속삭임 행복일기 엄마의 식은 커피잔 학창시절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집엔 커피향이 은은히 퍼졌다. 나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난 엄마가 탄 커피향이었다. 엄마는 블랙커피 한 포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몇 번 휘휘 저어놓은 뒤 어디론가 분주히 사라지곤 하셨다. 그래서 식탁 위엔 언제나 미지근한 커피잔만 덩그러니 남았고 엄마가 그 커피를 끝까지 마시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그저 어른들의 이상한 습관인 줄 알았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그때 보이지 않던 엄마의 모습이 아른거리다. 엄마 나 늦어! 내 한마디에 엄마는 손에 들었던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나와 아빠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가져가야 할 소지품들을 챙기느라 종종 걸음을 치셨다. 아침 식사와 빨래, 설거지로 매일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 엄마는 그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다 식은 커피잔을 들었다. 엄마의 커피는 왜 항상 식어 있었는지 그땐 미처 몰랐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매번 뒷전으로 밀어둔 흔적이었고 식구를 먼저 위하는 사랑의 증거였다. 그렇게 차갑게 식어간 커피잔 속에 엄마의 희생이 담겨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한 번쯤은 엄마에게 따끈한 커피를 타드렸을 텐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온다. 엄마의 일상엔 언제나 커피가 함께했다. 휴일 오후나 깊은 밤 창가에 앉아 성경책을 읽으며 커피를 음미하던 모습이 내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실루엣이다. 그 순간이 엄마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임종을 닷새 앞둔 날까지도 커피잔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엄마의 방에는 아직도 옅은 커피향이 감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나도 이제 커피로 하루를 열게 되었다. 비록 블랙커피의 쓴맛에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못했지만 갓 우려낸 헤이즐넛 커피의 고소한 향이 나를 엄마 곁으로 잠시 데려다주는 것 같아 행복하다. 이상으로 행복일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나무숲 어머니께 어머니는 첫 남편과 이혼하고 아버지를 만나 이남 이녀를 낳았다. 나는 그중 첫째 딸이다. 어머니는 계모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를 많이 구박했다. 설거지나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자주 때렸고 동생들의 잘못도 내 탓이었다. 내가 무서워 반항은 꿈도 못 꾸고 속으로만 다짐했다. 절대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말자. 고등학생이 되자 어머니는 돌연 여느 엄마들처럼 내게 잘해줬지만 이미 깊게 파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그의 삶을 되짚어보며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80이 넘은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쌓인 상처를 그에게 모두 털어놓고 용서해주라고 아들이 내게 말했다. 대화가 안 통할 거라며 단념하려는데 아들이 다시 한번 등을 떠밀었다. 어머니가 화내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이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내렸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생 때 잘해준 것은 이렇게나마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의미였으리라. 어머니, 이제야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부디 마음 편히 지내시다 나중에 만나요. 그때가 오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랑을 나누는 엄마와 딸이 되기로 해요.
이상으로 행복일기를 마치겠습니다. 만남의 향기, 노랗고 상냥한 속삭임. 시각장애인들에게 제주도는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국내 여행지다. 사람들은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하면 비행기 티켓부터 예매하지만 난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제주시 시각장애인 연합회의 차량 예약 상황부터 문의한다. 내가 계획한 일정과 차량 예약 스케줄이 맞으면 그 다음에 항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선택한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예약한 차량이 마중을 나와 있다. 기사님들은 제주도 전문 가이드나 다름없다. 오름에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걷기 좋은 오름에 데려가 정상까지 등반을 도와준다. 토속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식당으로 안내한다. 기사님들 덕분에 난 언제나 비장애인 없이도 시각장애인들끼리 제주도 관광이 가능했다. 텔레비전 속 아나운서가 제주에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즉흥적으로 여행에 나섰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항공사에 탑승 안내 서비스를 신청했다. 곧 지상직 항공사 직원이 목걸이를 들고 나와 나에게 건넸다. 나는 순순히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묻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표시하는 의미라 짐작했다. 탑승구 앞에서 승무원이 나를 인계받았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다. 나는 이런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했다. 지상직 항공사 직원의 팔을 잡고 예약한 차량과 접선하기로 약속한 장소로 이동했다. 카랑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이번 여행을 함께할 기사님이었다. 이전 방문 때 가이드해준 기사님이 연결되길 내심 바랐던 터라 조금 아쉬웠다.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벗어 안내해준 직원에게 건넸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져 목걸이에 뭐라 적혀있냐고 물었다. 직원은 플리즈 핸들링이라 써있다고 답했다. 그 순간 몰아친 감정은 모멸감이었다. 사람이 아닌 짐짝 취급을 받은 것 같았다. 어깨를 깊이 떨구며 기분을 전환했다. 이 정도 일로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불쾌한 마음을 황급히 털어냈다. 첫 일정으로 월정리 해변을 선택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이전에 가본 적 없는 해변이어서 택했다. 우연하게도 그곳은 기사님의 고향 마을이었다. 모래사장을 천천히 산책했다. 기사님이 내게 에메랄드빛 바다 풍경을 말로 세세히 묘사해 주었다. 목소리에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가득 실려 있었다. 파도를 몰고 다니던 바람이 내게 달려들었다. 몸이 휘청할 정도로 거칠고 사나웠다. 소멸 중인 겨울의 한기가 옷자락 틈새로 침투했다. 냉기가 온몸을 쓸었지만 산책을 멈추고 싶지는 않았다. 파도 소리를 한참 감상하자 분했던 마음이 서서히 사그라졌다. 시간을 보니 기사님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있었다. 서둘러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들어가야 했다. 나는 미리 몇몇 식당 목록을 조사해왔다. 기사님은 내가 가자는 식당 이름을 듣더니 떨떠름한 목소리로 인터넷에서 찾은 식당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무어라 훈수를 두려다 입을 다물었다. 식당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거리였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식사 때였는데도 손님은 한 팀뿐이었다. 카운터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인사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뭘 먹을 거냐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식당의 대표 메뉴인 갈치조림과 옥동구이를 주문했다. 아주머니가 대꾸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기사님이 주방에다 대고 뜨거운 물부터 좀 달라고 요청했다. 역시 대꾸는 없었다. 우당탕탕 주방에서 식기 던지는 소리가 났다. 기사님이 큰 소리로 다시 뜨거운 물부터 달라고 요청했다. 아주머니는 밖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내 몸이 하나다.
거 물통 있는 거 안 보이나? 알아서 따라 마시면 되지. 최근은. 기사님도 지지 않을 성격이었다. 아니, 여기 찬물만 있지. 뜨신 물이 어딨어? 공짜로 밥 얻어먹으러 왔어? 뭐 이리 성의 없이 장사하나? 주방 안에서 식기 던지는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다. 나는 슬금슬금 눈치를 살폈다. 아주머니의 이유 없는 저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나온 아주머니가 식탁에 그릇을 던지듯 놓았다. 기사님이 무례한 태도를 지적했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졌다. 가만히 들어보니 두 사람은 구면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안 되게 다 먹어치우고 가소. 아주머니의 불똥이 내게도 튀었다. 입맛이 뚝 떨어졌다. 억지로 한두 술 뜨다 수저를 놓았다. 노리고 있던 건지 득달같이 아주머니의 타박이 날아왔다. 저 봐라. 음식 남기지 말랬더니 죄다 남기고. 으휴. 화가 나다 못해 분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때 기사님이 벌떡 일어서며 불같이 소리쳤다. 형수, 손님이다, 손님. 사람 밥맛 떨어지게 하면서 이러고 돈을 받을 거요? 싸움이 커질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챙기고 기사님을 잡아 끌었다. 내가 카드를 내밀자 아주머니가 빼앗듯 채가서 계산했다. 식당 문을 나설 때까지 기사님과 아주머니의 말다툼이 이어졌다. 커다란 생선가시가 목구멍에 박힌 기분이 들었다. 뱃속엔 불쾌함만 가득 찼다. 기사님이 호텔에 체크인을 해주고 돌아갔다.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시간을 살펴봤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멀리서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문에 귀를 가져다 댔다. 마음 같아서는 부두로 뛰어나가 바다를 따라 하염없이 달리고 싶었다. 짠내음을 뱃속 깊이 마시며 수평선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싶었다. 그러면 답답한 가슴이 뚫릴 것 같았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행복을 느끼고 싶어 떠나왔는데 지금 느끼는 감정은 처참함이었다. 방을 더듬어 작은 냉장고를 찾아 차가운 생수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침대에 누웠다. 파도에 쓸려다니듯 몸을 뒤척였다. 길고 긴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기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기사님은 내가 어제 제대로 저녁 식사를 못한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며 식당 아주머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나를 데려간 곳은 고사리를 넣고 끓인 해장국으로 유명한 식당이었다. 식탁이 차려지자 그가 나를 중심으로 몇 시 방향에 어떤 반찬이 있는지 세심히 알려주었다. 나는 수저를 들고 뚝배기 속 해장국을 떠먹었다. 기사님이 내 밥그릇 옆에 물잔을 밀어 놔주며 입을 열었다. 제주 사람이 모두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제주를 오해 말아달라 했다. 나는 그의 투박한 변론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젊을 휴양림으로 이동했다. 기사님이 추천한 산책 코스였다. 오름 정상을 향해 부지런히 발을 옮겼다. 기사님이 눈에 보이는 절경을 간간히 설명했다. 인기 관광지는 아닌지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따금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놀래키듯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정상에 올라 아침 이슬로 젖은 나무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어느새 떠오른 태양이 햇살을 대지에 뿌렸다. 나는 안구 통증으로 햇빛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유채꽃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사님에게 유채꽃밭으로 데려가 달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천천히 오름을 내려오는 길이었다. 기사님이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통행로를 벗어나 흙길로 나를 데려갔다. 그가 내 손을 무릎 어기까지 내리게 했다. 손끝에 여리고 가녀린 무언가가 닿았다. 그건 노란 봄이었다. 바람이 내 귓가에
제주의 음성을 상냥하게 속삭였다. 이상으로 만남의 향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은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동행의 기쁨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2. 새벽 햇살 기억만으로도 3. 조은님 심화당 은사시나무 동행의 기쁨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화가 이왈종님 앞으로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뒤로는 한라산을 두르며 안온하게 자리한 왈종미술관. 밝고 화사한 색채 그리고 생명감 넘치는 작품을 가득 품은 이곳에서 80세 이왈종 화백을 만났다. 잡지 이름이 참 좋네요. 좋은 생각은 행복이죠. 행복은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작품처럼 그의 얼굴에는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흘렀다. 첫인사에 준비한 질문의 답을 모두 얻은 것 같았다. 행복이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물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걸 하면 돼요. 그럼 언제 가장 행복했냐는 질문에는 당연하게도 좋은 작품을 완성했을 때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화백에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바쁜 부모님 대신 경기도 화성 시골에서 할머니와 살았어요. 할머니는 부모님처럼 막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어느 날 큰 집에서 구독하던 신문 속 사파와 만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었는데 그림만은 하염없이 그릴 수 있었죠.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1974년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미술 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문화부 장관상을 받으며 화단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1983년에 생활 속에서 연작을 잇따라 발표하며 화가로서 이름을 알렸고 교수로 안정적인 직장까지 얻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던 그는 45세 돌연 모든 것을 버리고 제주행을 택했다. 5년만 살다가 세상을 뜨려고 했어요. 그런 각오로 간 거죠. 서울에 있으면 제자의 전시와 동료 교수의 애경사 등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고. 그래서 그는 작업만 해도 덜 미안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스스로를 유배보내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서울에서 제 그림이 인기가 있었어요. 큰 결심을 하고 제주에 왔는데 여기서도 늘 그리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가 한심했어요.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제주에 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 평면 형식을 벗어나 조각 작업을 했어요. 그때 가나화랑에서 제 작품을 보고 아무 조건 없이 생활비를 매달 지원하기 시작했죠. 결국 제주에서 이루어진 작품 활동이 그에게 전환점이 됐다. 그는 교수 시절부터 탐독하던 불교 경전과 제주에서의 삶을 통해 깨달은 중도의 미학을 추구했다. 중도란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바른 길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과 번뇌, 탐욕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유지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중도라는 소재를 선택해 전통적인 동양화 형식에서 벗어나 부조, 목조, 판각, 도자 등 재료와 형식을 넘나드는 작품을 선보였다. 왈종미술관 한편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사랑과 증오는 결합하여 연꽃이 되고
후회와 이기심은 결합하여 사슴이 되고 충돌과 분노는 결합하여 나르는 물고기가 된다. 행복과 소라는 결합하여 아름다운 새가 되고 오만과 욕심은 결합하여 춤이 된다. 결국 그에게 그림은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비우는 과정이자 그로 인해 이루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 그 자체다. 그는 자신에게 완전한 자유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 속에서는 물고기나 사람이 하늘을 날고 꽃이 집보다 크게 그려지기도 한다. 물고기, 강아지, 새, 사람이 정해진 비율이나 규칙에 매이지 않은 채 비슷한 크기로 어우러진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전 세계가 불안과 혼란에 빠진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작품에 담기 시작한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문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에 경종을 울리며 많은 이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일체유심조, 심외무법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 자기 욕심이 괴로움의 근원이에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소멸하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욕심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의 삶과 예술은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의 명성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단련하고 경계를 확장하며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는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평생 그려온 그림이 싫거나 지겨운 적은 없었는지 물었다. 단호히 없다 라고 답한 그가 말을 이었다. 작품이 잘 안 풀리면 당연히 힘들죠. 그럴 때는 자전거를 타고 숲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옆에 난 풀을 가만 들여다보면 누가 길을 내준 것도 아닌데 다 제 길 따라 꼬임없이 자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얽혔던 마음도 풀립니다. 돋보기를 대고 본 바닷가의 노래도 작은 꽃이 피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창작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영원한 스승이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긍정은 자연의 일부로서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그의 작품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작가 소개. 1945년생인 이활종의 예술은 제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되새기게 한다. 그가 붓을 든 화면에는 제주가 있고 제주의 삶이 있고 이상향으로서 제주가 있다. 예술가와 그가 처한 상황이 이토록 밀착성을 지니는 예도 흔치 않으며 밝고 화사한 색채가 주는 놀라운 생명감은 현실의 건조함에서 벗어나 우리를 꿈꾸게 한다.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기억만으로도. 나는 가장 보통의 삶을 꿈꿨다.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운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 좋게 굴다 보니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다. 거래처에 미수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지금은 한 달째 징역을 살고 있다. 8년 동안 아등바등 지켜온 회사였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끝내 그간의 시간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구형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이송될 때 재판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내온 문자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별일 아닐 거야. 그리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집에 와서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자. 신체 검사가 끝나고 죄수복을 입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접견실에서 나와 똑같이 눈이 퉁퉁 부은 아내를 마주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졌다. 이곳의 가장 잔혹한 형벌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아내와 딸,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그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가혹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리워하는 것뿐이었다. 담장 너머 빨갛게 물든 나뭇잎을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단풍 구경 갔을 때가 떠오른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 딸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뗀 날 비둘기가 모여있는 공원에서 해맑게 뛰놀던 모습이 생각난다. 취사장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코로나19 시절 인적 드문 계곡에서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기억과 불어오는 찬바람에는 다 같이 군고구마를 사 먹고 찜질방에 가던 모습이 떠오른다. 이제 이곳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그렇지만 가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먹먹하다. 11월이 다 지나고 12월이 다가왔다. 담장 밖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겠지만 이곳까지는 들려오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면 딸아이가 걸어둔 양말에 선물을 몰래 넣어두곤 했다.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기적을 믿는 것처럼 내 항소가 받아들여져 이 그리움이 현실이 되길,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본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조은님 심화당, 은사시 나무. 고향집 앞 나이트에 빛 바랜 나무 밑동 하나. 금싸라기 떨어질라 찬란하던 이파리 어디 갔나. 짓동나무 열매 따다 곱게 갈아 소꿉장난하던 내 유년 시절. 유일한 말동무는 옹알이 하는 우리 집 심술쟁이 동생 하나. 아끼는 꽃무늬 하얀 온피스 풀물 들어 혼이 날까 걱정하길 잠시. 내일을 기약하며 저무는 빨간 노을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잠시. 오매 불망 부모 기다리며 마당에 쪼그려 앉아 애써 올려다보던 커다란 은사시 나무 한 그루. 인생의 풍파가 너에게도 왔나. 지켜봐 주는 이 없어 거센 바람에 무너졌나. 밑동만 남은 자리 왜 괜시리 서운해지나. 이제 보니 내가 나의 또 다른 세월이었나. 이상으로 조은님 심화당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6년 1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6년 2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